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적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이 7박 9일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를 프랑스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회로 뚫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과 핵 마지막 담판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겨루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나름 중재안을 이제 그동안 내놓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난색을 굉장히 표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이쯤에서 종전선언 정도는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북한의 개방 또는 이제 핵 포기와 관련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비교적 그 EU 쪽의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온건론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U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 EU에서 지금 뭐 가장 그 주축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와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어찌됐건 좀 설득을 최대한 해보고 지지를 좀 이끌어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국빈 자격으로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했는데 이렇게 이유가 각별했던 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뭐 쌍둥이라는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 지난해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에 승리했을 때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서 우리의 대선 승리는 마치 쌍둥이 같은 승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대선 직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상당히 그 뭡니까 그 젊은 그 열기로 아주 대선에 당선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때문에 어제 그 국빈 만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닮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평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이라는 그런 평화 메시지가 마크롱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거 봐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협정이거든요. 그걸 지금 미국이 지금 사실 그걸 거부하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란 핵협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두 지도자가 공통의 그 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환경이라는 측면입니다. 또 그 기후협정, 기후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후협정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통해서 친환경을 지금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가치들이 상당히 닮았다는 측면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듣고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그다음 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마지막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뭐 경제 협력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대북 제재 완화 논의 결과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말씀하신 그 예. 내용들을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보건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대북 제재 완화 쪽으로 그 반발 정도 나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발 자국이요. 예, 그러니까 종전 선언 부분은 이제 이미 계속 그 동안에 이제 유엔 가서도 유엔 연설을 통해서도 이제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핵화라는 걸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종전 선언까지 이제 빨리 연내에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종전 선언 플러스 알파를 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예. 인 것 같고 예. 1차적으로는 지금 남북 간에 뭐 지금 철도라든가 도로 현대화 관련한 이제 내용이 실제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인 그런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 개선 또는 교류 협력 강화 예. 이쪽에 좀 방점을 조금 이제 두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묘한 차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프랑스 가서 하신 발언은 예. 이제까지 하신 발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대북 제재 완화 쪽으로 약간 예. 그 반보 정도 몸을 옮긴 상태인 예. 것으로 일단 감지가 됩니다. 반보 정도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프랑스의 대응도 입장도 관심이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뭐 적잖은 온도 차가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상당히 조금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해줄 거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나타난 외형적 발언으로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프랑스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소개해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보리 결의안이 전적으로 준수되는 가운데 명확한 기저위의 대화가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약해지지 않는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저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긴축적이고 좀 융통적인 이렇게 조치를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답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지금 지키고 있는 지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냐면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조금 약간 완화의 태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좀 빠른 템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화를 통해서 이 세계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아마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대북 제재의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마 충분히 좀 구체적으로 진전될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제 이사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EU의 거의 주축국 역할을 하고 있고 EU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유럽 운전자론을 어떻게 보면 마크롱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게다가 또 지금 EU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무역 전쟁도 완전히 지금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고려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EU 전체의 입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공식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도 있었는데 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
뭐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물밑 접촉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어제 그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던 조명균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남북 간의 철도나 도로 연결을 위해서 사실 그 해결돼야 될 문제가 유엔군 사령부의 그 협조와 동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뭐 유엔군 사령부라고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따지고 보면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남북 간의 실질적인 그 경제 협력 뭐 또 이 교류를 위해서 상당히 미국과의 그 미국이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지금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지금 남북 간에 사실은 이 그 독자적으로 뭔가 교류의 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 이러한 거의 간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명규 장관 말씀처럼 뭐 좀 남북 간의 이야기는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이번 미국 또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상당히 대북 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과의 그 우리 구체적인 그 물밑 접촉에 따라서는 충분히 미국의 뭡니까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노무현 재단 5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유 신임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3년도에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 상황 그대로 예,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예. 그 한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한 활동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 작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예,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이사장 자리를 맡았던 분들을 보면 초대 이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였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고 최근에는 이해찬 대표가 맡았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그 본인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 야생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이런 그 직함을 맡았을까? 이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어찌됐건 뭐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를 이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의 한 반쯤 그래도 발을 지금 들이민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좀 더 이제 큰 시각에서 이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사장의 그 빅픽처가 옛날부터 작동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계 은퇴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권 꿈을 꾸고 있었고 그걸 향해서 사실은 아주 조금씩 한 발씩 발을 내디뎌 왔다. 본인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또 아주 골수 지지파가 있잖아요. 과거에 노빠가 있었다면 뭐 유빠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골수 지지층이 있는 대신에 또 상당히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약간 혐오감도 좀 없잖아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썰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에 성공을 했고 아시다시피 뭐 그래서 총리 후보로도 계속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그랬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젊은 시절의 큰 빅픽처가 지금 여전히 작동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에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이유 자체가 이로써 여권의 대권 구도 자체가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쪽입니다. 당장 다음 주 여론조사에 후보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높죠.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정두원 전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 취임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정치 안 하겠다는 이 신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정치행위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출마도 안 하겠다. 이제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권 앞에 장사 없다는 생각인데요. 유시민 작가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방송하면서 또 책 쓰면서 상당히 이미지 관리도 잘했고 앞으로 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거라고 봐요. 아,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예, 여론에 의해서 그런 게 더 오히려 더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죠.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종훈 평론가니까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권 차기 주자 중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안희정 전 지사 또 이재명 지사 모두 다 상처를 좀 입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군요.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여권의 지금 하나의 그 선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무현 친노 계열에서 사실 후보가 그렇게 뚜렷한 후보가 예. 아주 막강한 후보가 물론 한 분 계시긴 있죠. 뭐 지금 그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본다고 한다면 직접 본인이 나서게 될 경우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파워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친노를 비롯한 뭐 더 나아가서는 친문 진영까지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거는 기대가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뭐 빅픽처를 갖고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종의 부자기의 자기가 아닐까.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형태가 굴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운이 좋다기보다는 본인 나름대로 또 뭐 상당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사실 뭐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할 때가 사실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을 때거든요.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상당히 또 당이 그렇죠. 분당돼 나갔고 그 뒤에 상당히 야권이 분열되면서 상당히 앞이 안 보일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일선에서 발을 뺐고 그리고 물론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정의당에서 이제 뭐 당적을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실 정치에서 몸을 뺀 상태 자체가 그때 상당히 빅피처를 그릴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자신은 아마 정치 일선 말고 정치라는 행위 말고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지금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뭐 민주주의 가치 또 조금 좁게 봐서는 노무현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고 소임이고 그것을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앉아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또다시 앉아 정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본인은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뭐 정치가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시대적 요청 때문에 불려나왔던 그러한 또 뭐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 복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이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 조광특위 활동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강한 부정은 긍정과 통한다. 뭐 실제로 과거에 정치 안 한다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이대로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측이 이제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정치인들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봐온 이제 경험으로 볼 때는 역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자기의 자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시대 흐름이 또는 시대 요구가 그렇게 이제 바뀌면 거기에 응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없잖아 있고요. 근데 유시민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자기의 자기조차 자기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전원책위원회 예언이 과연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 의원이 얘기했던 보수 대통합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그 보수 대통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지금 급한 건가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인적쇄신이라는 가장 큰 발등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당내에서만 집중을 해서 인적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 강화 특위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내 여러 가지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적쇄신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대수도 통합을 위한 명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봤을 때 저는 지금 당장 보수 대통합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의 군불대기에 대해서 아마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약간 동요하는 또 의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 때문에 어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격노를 한 것 같아요. 격분을 해서 아마 갈 사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일각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무슨 보수 대통합이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지만 설사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몇 분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일종의 부분 이탈인 것이지 그것이 보수 대통합의 큰 물꼬로 형성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조광특위가 내부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나 당협위원장을 바꾼다고 다 사표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야지 왜 무슨 뭐 바깥에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이 자기들부터 하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쇄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합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결과를.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이런 건 전혀 없고 뭐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이 있다 갈 사람이 있다 가라 이 얘기입니다. 꼭 가야 될 사람은 가라 이 얘기예요. 야당 통합만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과 구선은 이렇게 뭐 통합을 하자 막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만남 제안이 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뭘 응해요. 자기네부터 개혁해라 얘기예요. 예. 웃기는 얘기다 또 갈 사람은 가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장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손학규 대표의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개인의 몸값 올리기인 동시에 당의 몸값 올리기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당대당 뭐 통합이든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지분이 논란이 최종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숫자가 현격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대당 통합으로까지 끌고 가기가 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 식이 되면 몇 명 의원들이 넘어가봤자 그 의원들도 사실은 가서 별로 이렇게 명분을 살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지분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으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은 이 통합과 관련해서 보수 대통합의 주역이 본인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한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현직 지도부의 우중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대표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보수 대통합의 손을 내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당장 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 망하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된 것은 결국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그때 경제민주화를 했던 거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꾼 거 쉽게 말해서 약간 자적으로 자클릭한 것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약간은 좀 보수혁신을 이야기하면 자클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의 그걸 아주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 그건 좀 자기 모순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장은 저는 그리고 또 한국당 내에서는 약간 배신자 이미지도 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또 소위 말해 친박계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또 배신자의 이미지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그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아마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